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종의 예고 비슷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대 최장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 공매도를 이해하는 게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공매도라는 개념이 참 이게 보면은요, 참 이제 이 봉이 김선달입니다. 거의 이게. 근데 이게 보면 공매도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는데 파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입니다, 진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빌린 주식.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증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증권의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공매도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서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증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미리 있잖아요. 자기가 소유하지 않거나 그랬는데도 이거를 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먼저 팔아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실제 주식을 매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걸 매입해서 상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상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이게 10,000원이라 칩시다. 10,000원인데 지금 현재 10,000원인데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한 9,000원, 8,000원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있잖아요. 주식을 빌려버려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10,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이거를 팔아버립니다. 현금화를 해요. 현금화를 하면은 10,000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어.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사요. 9,000원 주고 사. 그리고 이걸 갚아줘요. 그러면 주식의 수혜는 변함이 없으니까 빌려준 사람도 그걸 갚아줬으니까 그거에 오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1,000원만큼의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한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머리들 좋아 진짜. 이 돈 벌려고 하는 이 욕망은 인간을 똑똑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자, 여기 사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만약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20,000원인데 투자자가 일단 주식을 빌려서 20,000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이후 주가가 16,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아줘요. 갚아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위험은 있죠. 위험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건 낭패죠. 갚아줘야 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이 20,000원에 산 게 갑자기 30,000원이 됐으면 10,000원씩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은 물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처음에 코로나를 맞게 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다들. 경제적으로도 그 충격이 와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매도를 금지시켜 놨는데, 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자꾸 주식을 빌려다 팔잖아요, 일단은. 이게 지금 웃긴 게 주식을 빌려다 팔아요? 팔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주가가 떨어져요. 주식을 자꾸 시장에다 내놓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조장하는 성격도 있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조장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조장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금지가 됐던 거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2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해준 건데,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는 어려워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가 그게 이제 원래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한테도 이걸 열어주긴 하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건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롭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풀어주냐 그럼 이런 거 희한한 이런 짓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벌어가고 하는데 이걸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돈 벌어가라고 냅두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거 코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우리만 뭐 되게 튀는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또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의주시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외국에서 공매도를 다 재개하고 공매도를 다 허용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이거 끝까지 묶어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의 또 문제가 됩니다. 금융시장을 하는 국제사회 안에서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안 풀 수는 없고 또 이 공매도를 안 하면은 거대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생기고 그러니까 안 풀 수도 없고 풀자니 이것이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이 이 행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이런 장난질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장난질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참 이렇게 그죠? 끌려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죠. 이 금융기법의 최고 선진국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고 있는 그 금융 자본이 유대계 자본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서 허용하고 있는 이 제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막 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치가 발표가 좀 됐는데요. 40대 평균 월소득이 468만 원이래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40대면은 사실은요 가장 소득이 왕성할 때입니다. 40대가 가장 소득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 자 우리나라 40대 소득자들은 월 평균 468만 원을 벌고 있으며 총 자산은 평균 4억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천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월 평균이 468만 원이니까요. 이 40대 소득자들이 월 평균 468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봉이 한 이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가 되는 거예요. 40대가 제일 많이 돈 벌 때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통계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산은 평균 4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은 그런데 중위값은 2억 5천만 원이래요. 이 중위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 평균값이다 그랬을 때는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은 그냥 다 합쳐서 전체 숫자 인구수로 나눠버린 것인데 중위값이다 그랬을 때는 자 중위값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중위가격, 중위값이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둬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서열상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을 찝어요.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찝는데 이게 이제 중위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위값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술 평균값은 지금 어떻대요? 자, 봐보세요. 자산의 중위값 평균은 중위값은 2억 5천이래요. 2억 5천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이게 2억 5천인데 평균 가계 잘못 읽었어. 저기 총 자산 평균은 이건 4억 천이래요. 이거보다 훨씬 높죠? 평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균이 여기가 4억 이제 얼마요? 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평균값은 이거보다도 위에 형성되는 이유가 이 평균은 이런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평균을 내보면 이게 쫙 평균치가 끌어올라가는 거죠. 넘사벽의 구간이 있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빈부격차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천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가계 자산은 가계에 있잖아요. 순자산이 있고 순자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돈 빌려온 거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채무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무, 돈 빌린 돈도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부채. 채무라고 표현하지 말고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부채라고 표현합시다. 여기서 부채도 이렇게 포함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자산은 이꼬르 순자산 플러스 부채 이렇게 됩니다. 순자산 플러스 부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돼요. 그러면 총 자산 평균이 4억 1천만 원인데 평균 가계지출 잔액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3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 3천만 원이 평균에 이제 이 자산이다. 이렇게 순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40대 소득자는 평균 세후 소득 월 468만 원 중 이게 근데 이제 월 평균 468만 원이 세후래요. 세후. 세금을 빼고니까 약 한 500만 원쯤 가까이 되겠네요. 500만 원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에서 73%인 343만 원을 생활비에 지출을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출금 상환 등 주거 안전성 확보에 75만 원, 그리고 이제 또 자녀 교육비가 107만 원을 차지해서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 61만 원과 투자 65만 원에 쓰는 돈은 요거는 126만 원으로 28%다. 그러니까 합쳐서 126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저축 61만 원하고 그다음에 투자 6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에 쓰는 돈은 126만 원으로 28%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래서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40대가 노후 자금의 마련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40대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주택 때문에 집 사느라고 여기다가 다 꼬라박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월세 살면은 그 또 주거비로 다 쓰고 해야 되고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그건 주택 마련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 빚을 진 거잖아요. 대출금 상환 같은 게 딱 그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걸로 생활비에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주택 마련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비 지출 요것이 또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분의 1은 떼어놓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것은 자녀 교육비 지출 18%라고 했지만은 아이의 이제 학령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대입이 가까워질수록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런 이제 측면까지 감안해서 요 통계치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나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경제산업의 산하가 더 있는데 DSR이라는 거 용어를 좀 알고자 요거를 이제 끄집어 왔습니다. 개인별 DSR 규제 적용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뭘 얘기했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DSR이라 그래갖고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요 다 합쳐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를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출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문턱이 높아진 건데 이게 예전에는 뭐 개인이 다른데 뭐 빚을 지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LTV를 적용해 가지고요. 그래갖고 이건 또 별개로 또 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요. 부채가 많이 느는데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적은 편인데 개인 부채가 많아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계 부채가 높은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계 부채는 안 갚으면 큰일 나요. 국가 부채는 안 갚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안 갚을 수 있는 게 외채가 아닌 한은 바깥에다가 진 빚이 아닌 한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돌려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계는 그게 안 됩니다. 가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지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든 갚아줘야 될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든 갚아줘야 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이 갚아줘야 될 돈은 요거는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게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부동산 같은 거 영끌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빚내서 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 5에서 6%대, 2022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과다한 대출을 방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5, 6%대로 이제 묶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게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묶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내년에는 4%대로 관리하겠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 차단은 못하겠지만은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요것을 이제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그래서 전체 이제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상환해야 되느냐. 1년 동안 내가 버는 돈에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몇 %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DSR 및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땅하고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그럴 때는 그 부동산 가격 잡는다는 것이 이제 주거용 이 주택을 말하는 것이었지, 토지나 사무용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은 이런 적용들을 좀 이제 피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많으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온다 뭐 그랬었어요. 예, 그래갖고 어디 적은 돈으로 저 경매 물건 같은 거 하나 잘 잡아서 그거 대출 막 가능한 한 최대한 땡기면은 그러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랬던 것인데 그런 거 다 이제 막아요. 그런 거 다 막아요. 이게 과도한 대출 같은 것들을 다 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특히 토지나 오피스텔 같은 거 대표적으로 여기 꼽았는데 여기에다가도 DSR 여기 같이 개입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를 요 측면에다가도 전면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이제 경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넘어가면 사회 환경 분야네요. 예, 요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